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요즘 한국에선 저출산 문제가 정말 큰 이슈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아이 하나 제대로 기르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힘드니까 딱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겠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돈이란 건 단순히 애들 밥 먹이는 문제가 아니죠. 키우면서 드는 각종 교육비, 등록금, 결혼 자금을 포함할 겁니다. 그런데 반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초중고 교육은 당연하고 아이가 대학교를 갈 때까지 무상교육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부모들에게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요. 만약 한국도 이렇게 된다면 출생률이 높아질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좀 저의 사담이었고요. 사실 오늘 사건은 그 지원이 짱짱한 독일에서 다자녀를 키우면서도 자식 귀한 줄 모르고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른 한 사건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3일 독일 솔링겐 경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 여성이었는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듯 했어요. 막 숨이 넘어갈 듯 겨우 주소 하나를 알려주면서 제발 빨리 출동해달라고 소리쳤고요. 자신이 아이들의 외할머니인데 지금 손자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죠. 잠시 후 경찰은 평범한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조심스레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 신고자의 다급한 목소리와 달리 내부는 너무 고요했어요. 딱히 어질러진 물건도 없고 또 인기척도 없고요. 다만 한눈에도 막 거실 여기저기에 아이들 물건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애들이 좀 사는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었죠. 그렇게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이 조심스레 침실 방문을 연 순간 경찰조차 멈칫하고 얼어붙을 만큼 정말 기괴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일렬로 나란히 눕혀져 있는 5명의 아이들. 그런데 어딘가 한눈에도 이들이 살아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두 막 샤워를 한 듯 수건으로 감싸져 있고요. 아이들 누구에게도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경찰이 빨리 다가가서 맥박을 하긴 했죠. 네, 이 5명 아이들 모두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 아이들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한 명씩 보면 가장 큰 아이였던 8살 루카, 6살 티모, 3살 된 소피, 그리고 2살짜리 레오니, 마지막으로 겨우 1살 된 멜라니까지. 이들은 모두 한 집에 살던 남매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심코 이 집에 있는 가족 사진을 확인한 경찰이 소리쳤어요. 경사님, 자식이 총 6명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망한 아이들은 5명이잖아요. 사진 속 한 아이만 현장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아이는 바로 이 남매들 중 첫째인 마르셀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던 시각 마르셀은 다행히 학교에 있어서 변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은 집에 있었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서 5남매가 모두 사망해 있을 수 있냐고요. 당연하게도 제일 먼저 수사 대상이 된 건 아이들의 부모였습니다. 엄마인 크리스티안 그리고 아빠 파스칼. 이들 부부는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부터 별거 중인 상태였더라고요. 그 기간 중에 이 아이들을 다 돌본 건 엄마였고요. 그런데 엄마 지금 어디 있어? 뜻밖에도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녀는 병원에서 발견됩니다. 그녀 역시 전신에 타박상 입고 폭행을 당했는지 이곳저곳 상처 있고 큰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어요. 곧장 경찰이 달려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엄마 크리스티안이 말하길 복면을 쓴 남성이 우리 집에 침입해서 내 아이들을 모두 살해했어요. 그리고 분명 그자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풀이를 해보니까 집에 괴한이 왔는데 그 정체가 남편 파스칼이 고용한 킬러일 거다라는 주장이었죠. 경찰은 남편에게 갑니다. 그러자 남편은 황당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내가 평소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며 거의 허언증 환자 취급을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에게 상반된 진술을 하는 부부,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근데 아니 지금 자식들을 다 잃은 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질 상황인데 부부가 서로 탓만 하는 게 또 되게 안타깝죠. 그런데 이들을 조사하던 경찰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포착합니다. 어라? 이 엄마 크리스티안의 나이가 꽤 젊네? 그녀는 당시 27살이었습니다. 6자녀를 둔 엄마치고는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또 불안정한 가정 생활에 그녀는 늘 외톨이였고 이렇다 할 친구는 없었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좀 의지할 데가 없게 자란 겁니다. 그런 크리스티안이 16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첫 아이 마르셀을 임신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그 남자친구가 임신 소식에 화들짝 놀라면서 나는 책임질 수 없다 라며 그냥 그녀를 떠나고 맙니다. 반면에 크리스티안은 가족을 원했어요. 안정된 걸 원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낳고 미혼모로 살아가죠. 그러다 그 사이 두 번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남자친구는 아예 10살 연상의 남성입니다. 아무래도 크리스티안이 어릴 적부터 좀 아빠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어서였는지 유독 이 연상의 남자친구에게 의지했고 또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요. 그러다 얼마 후에 또 임신을 합니다. 이걸 남친이 기쁘게 받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도 역시 막 임신했다? 뒷걸음질 치면서 차갑게 이별을 통보했죠. 크리스티안은 또다시 미혼모로 남았고요. 이번엔 두 아이와 함께 홀로 삶을 살아갑니다. 당시 그녀가 남긴 소셜미디어 내용들을 보면 그 복잡한 심경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대부분 아이와 다정한 한때를 막 찍어서 기록을 해서 남겨뒀거든요. 근데 동시에 여기에다가 의미심장한 문구도 남겨뒀죠. 나는 고통을 숨기고 고통을 견디며 눈물을 흘리며 웃는 법을 배웠다. 근데 이걸 남겼을 당시 그녀의 나이가 겨우 18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고 같은 해 그녀는 현재의 남편인 파스칼을 만나게 됩니다. 파스칼은 군인 출신인데 여자친구에게 굉장히 다정하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더구나 전 남친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 역시 선뜻 잘 놀아주고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2013년 정식으로 혼인을 하게 되죠. 이때 크리스티안은 다짐합니다. 이제는 기필코 온전한 가정을 이루면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완벽한 삶을 살겠다고요.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은 약 7년간 잘 유지됩니다. 그 사이 4명의 아이가 더 태어났어요. 그렇게 총 6명의 아이를 기른 거죠. 죽은 자식들 중에 지금 막내가 1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비극이 찾아온 건 남편 파스칼이 도박에 손을 대면서부터입니다. 아니 지금 집에 부양해야 될 자식이 수두룩인데 어떻게 너 이렇게 돈을 날릴 수 있냐? 너 생각이 있냐? 막 도박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 다 젊은 좀 부부여서 그랬는지 막 서로 밀치고 때리고 몸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는지 경찰이 자주 출동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안은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어요. 또 상처도 받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가정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회복해보고자 했죠. 자식도 6명이나 있고요. 하지만 웬일인지 파스칼은 상당히 이미 냉랭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별거를 선언했고 아예 부모님 집으로 거처를 옮겨버리죠. 아이들 그냥 엄마에게 맡겨두고요. 그렇게 힘든 1년이 또 흘렀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여전히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돌연 5남매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엄마 크리스티안은 파스칼이 가정을 영영 떠나기 위해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녀의 추측일 뿐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증거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경찰이 봤을 때 엄마가 아이들을 다 키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남편에게 뭔가 동기가 충분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범인은 둘 중 하나. 경찰은 이 부부를 중심에 두고 본격적으로 사건 수사를 시작합니다. 알리바이 하나씩 확인하고 또 이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다 얼마 후 경찰이 드디어 한 명을 용의자로 지목했죠. 그는 바로 오남매의 엄마 크리스티안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막 훌륭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식을 다 살해했다고요? 믿기 힘들죠. 심지어 10대 때 미혼모가 돼서도 아이를 계속 낳겠다 한 사람입니다. 아이들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녀가 범인 맞아요? 경찰 조사 결과 크리스티안의 범행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었죠. 좀 더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도박만 한 게 아니었어요. 집 뛰쳐나갔잖아요. 별거 하겠다고. 근데 그런 기간 동안 또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고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죠. 결정적으로 사건 전날 파스칼은 무모한 행동을 자행합니다. 자신의 SNS에다가 새 여친하고 다정하게 찍은 커플 사진을 게시한 거예요. 아내 크리스티안은 이걸 보고 부들부들 떨었죠. 아직 별거 중인 건데. 그래서 일단은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남편에게 막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도 당당합니다. 남편이 말하길, 야, 우리 별거 중이잖아. 이거 헤어지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야? 나는 사랑에 빠진 거고, 이제 나도 새로운 시작해야지. 지금껏 크리스티안은, 그래, 뭐 도박까지는 봐줄게. 근데 남편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서 사랑을 한다? 이 현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삶에 지친 남편의 잠깐 외도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다 아예 태도를 바꾸게 돼요. 차라리 애원을 하자 싶어서 우리 다시 예전처럼 아이들 데리고 함께 휴가를 가자고 막 간청을 하죠. 하지만 파스칼은 단호했습니다. 너네 가족 휴가 가라. 거기에 나는 없을 거다. 라고 선을 그었죠. 크리스티안은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 없인 살 수 없다. 막 애원하고 너 이제 다시는 아이들 못 볼 거다. 막 이렇게 분노를 퍼붓고 감정이 오락가락하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다 바로 그때 파스칼로부터 온 하나의 문자가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야, 나 아이는 새로운 여자친구와도 가질 수 있어. 이걸 본 크리스티안은 망치로 머리를 맞을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배신감은 당연하고 피가 끓는 듯한 증오심이 불타올랐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너한테 복수할 거야. 너한테 가장 소중한 걸 없앨 거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티안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죠. 사건 당일 아침입니다. 먼저 첫째 마르셀을 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5명의 아이들이 남아 있었죠. 엄마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평소 같진 않죠. 그녀는 아이들 음식에 미리 준비한 진정제를 섞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5명의 아이들이 막 신나서 엉기종기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엄마는 욕조에 물을 받아요. 사실 아침을 먹고 이렇게 목욕을 한 명씩 하는 게 이 가족의 루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다 먼저 먹은 둘째 루카가 엄마 나 이제 목욕할게요 하고 욕조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미 밥을 통해서 진정제를 먹었잖아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빠르게 의식을 잃어갔어요. 엄마 크리스티안이 기다린 건 이때였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아이의 머리를 물 밑으로 넣었고 그렇게 루카는 익사합니다. 이후 크리스티안은 죽은 아이의 시신을 수건으로 감싼 뒤에 침실방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밥 먹은 사람 누구야? 이제 목욕해야지 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남은 4명의 아이마저 차례로 익사시키고 그 시신을 침대에 눕혔죠. 어제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요. 그저 냉혹한 살인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살인을 마치고 그녀는 바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 지금 진지해. 아이들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 그러자 놀란 파스칼이 바로 회신을 했죠. 너 지금 애들한테 무슨 짓 한 거야? 하지만 그 이후로 답은 없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이 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한 줄 아세요? 이게 더 놀라워요. 지금 아직 첫째 마르셀이 살아있잖아요. 학교에 연락을 해서 아이를 조퇴시켜요. 큰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막 일찍 집에 와서 좋아했죠. 근데 딱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엄마, 동생들 다 어딨어요? 근데 이때 엄마 크리스티안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첫째가 보니까 막 동생들이 침대에 주검이 되어서 누워있는 겁니다. 이걸 목격한 거예요. 근데 얘도 어리잖아요. 막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럽죠? 그러자 엄마가 벼랑간 마르셀을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거긴 기차역이었어요. 목적지는 크리스티안의 엄마이자 아이의 외할머니가 사는 집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기차가 출발을 했고 아이는 혼란스럽고 엄마는 제정신 아니고 그런데 문득 이때 크리스티안이 아들에게 말해요. 너도 엄마랑 같이 뛰어내릴래? 아이가 당황스럽죠. 그리고 엄마 무서우니까 제발 그러지 마 막 애원하고 엄마를 말렸지만 크리스티안은 지금 아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몸을 던졌죠. 아들이 보는 앞에서요. 근데 그녀가 목숨을 잃진 않았습니다. 이게 불행인지 아님 다행인지 심한 부상만 입은 채 생명을 건진 거예요.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자, 그럼 지금 기차에는 아들만 혼자 남아있잖아요. 이 아들은 가까스로 이제 역에 도착을 해서 외할머니와 만나게 되거든요. 아이가 막 울면서 할머니한테 자기가 본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이게 지금 믿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아닐 거야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정말 딸네 집안에서는 5남매가 모두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한편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크리스티안. 처음엔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일어나 보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인식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 모든 게 남편이 보낸 킬러의 짓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완전 그러니까 아이들 살해해 놓고 남편에게 이거 복수를 넘어서 아예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지금 가능합니까? 무엇보다 이 사건에는 목격자, 첫째 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여자가 당시에 사리분별력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경찰은 진실을 밝혀냈고 곧이어 이 사건은 독일 언론에 빠르게 퍼집니다. 대중들은 너무도 경악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매서운 비난이 쏟아졌고요. 당연합니다. 비난이요?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받아도 마땅하죠. 2021년 독일에서는 크리스티안에게 최종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행여나 6명의 아이들을 키우다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혹은 남편이 배신을 해서 갑자기 돌변했고 이런 심신미약 정신장애 전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재판장에서 그저 5사람을 죽인 매정한 살인마였죠. 바람난 남편을 가정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던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식들을 아예 몰살시키기로 한 정말 너무도 어리석은 여성의 선택. 과연 그 전까지 보여준 모성애는 진짜였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크리스티안이 27살이었어요. 어쩌면 저 젊은 나이에 계속 이렇게 아이만 출산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근본이 내가 자식이 많으면 내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행복할 거야. 행복이라는 건 자식이 많은 걸 거야 라고 무조건적으로 믿은 건 아닐까요? 또는 엄마라는 역할을 해내던 자신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 건 아닐까요? 도대체 그녀에게 자식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데 또 이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낳았다 한들 아이들의 생명까지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권리 절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난 5 어린아이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형제자매의 죽음과 또 엄마의 극단적 시도, 이걸 모두 눈으로 봐야 했던 첫째 마르셀이 부디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엄마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아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네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1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추운 겨울날 미국 텍사스주 동부에 위치한 도시 코시카너의 한 가정집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벽과 복도를 타고 집 전체에 빠르게 퍼졌어요. 잠시 후에 이 1층짜리 목조 건물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고요. 마침 옆집에 살던 이웃이 이 화재를 감지하고 황급히 밖으로 나와봅니다. 막 헐헐 타고 있는 옆집 마당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걸 포착했죠. 보니까 막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요. 그 남성은 이 집 주인이었던 23살의 남성 카메론 토드 윌링햄입니다. 카메론이 이웃을 보고 막 소리쳐요. 제 아이들이 안에 있어요. 지금 불에 타고 있다고요. 그는 급박하게 집에서 탈출을 했는지 맨발의 잠옷 차림이었는데요. 여기서 맨발이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집을 보니까 현관은 이미 불길이 너무 거세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카메론은 어떻게든 집 안으로 들어가 보고자 했죠. 그래서 먼저 막대기로 그 아이들 방의 창문을 깹니다. 근데 그랬더니 엄청난 불길이 막 솟구쳐 나와요. 위험천만한 거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데요. 카메론은 결국 울부짖기 시작했고 막 엎드려서 막 흐느낍니다. 그 사이에 소방대원들이 도착해서 먼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산소통을 맨 채 구출팀이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방대원이 모습을 딱 드러냈는데 품에는 아이 1명을 안고 있었죠. 카메론의 첫째 딸 2살 엠버였습니다. 이미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서 아이가 거의 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팔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엠버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죠. 아이 방에선 2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태어난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 카몬과 캐머론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단 이틀 앞두고 세 자녀가 한날 한시에 화재로 사망하게 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이후 경찰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카메론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들어보니 시간은 우선 사건 당일 아침 9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메론의 아내 스테이시는 아침부터 집을 나섰는데 날이 날인 만큼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엄마가 떠나고 집에는 카메론과 3딸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때 카메론은 그 쌍둥이 어린 딸들에게 우유를 타주었고요. 다시 안방에 돌아와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무렵 큰딸 엠버가 막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서 눈을 떠 보니까 이미 매캐한 연기가 집에 가득한 겁니다. 카메론은 가장 먼저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연기에 시야가 가려서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오죽하면 거기 있는 인형을 아이로 착각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2, 3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카메론은 순간 이대로라면 나도 여기에 갇혀서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에 빠져들었고 결국 홀로 집을 나왔다는 진술. 부검 결과 아이들은 모두 연기를 마셔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렇게 3명의 아이를 모두 잃은 부부는 큰 슬픔에 빠졌죠. 특히나 아빠 카메론은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크게 자책하고 있었고요. 그런데요.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던 경찰이 어딘가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메론이 분명 화재가 난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려다가 실패해서 자긴 먼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발견 당시 그의 상태가 생각보다 너무 멀끔했기 때문이에요. 어깨에 작은 화상을 입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진술에서 앞서 카메론은 막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아이를 찾아 헤맸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몸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게다가 가장 이상했던 건 발바닥이었습니다. 집 빠져나올 때 맨발이었죠? 근데 발바닥이 깨끗해요. 이게 이럴 수 있나요? 한편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서 보니까 불길이 최초로 시작된 곳은 아이들 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흔적이 발견돼요. 일명 포어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인화성 액체가 바닥에 뿌려졌을 때 딱 보이게 되는 경계성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의도적으로 휘발유를 뿌린 현장에서 나타나요. 게다가 추가 감식을 해보니까 이 집 현관에서 숯에 불을 붙일 때 이렇게 액체 같은 거 착 뿌리잖아요. 그런 액체 착화제 성분까지 검출된 거예요. 방화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방 유리창은 잔금이 자잘하게 나 있었어요. 또 문지방의 알루미늄도 다 녹아 있었고요. 이게 보통 강한 열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맞아요. 화재가 났으니까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이 집이 목재집입니다. 일반적인 목재집 화재에서는 이 정도까지 열기가 방 안에 갇히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결과가 나왔을까? 글쎄요. 잘 포착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즉, 착화제를 뿌려서 순식간에 폭발적인 열기가 일어났고 그게 방을 덮쳤다고 경찰이 추정하게 된 거죠. 이로써 화재 사건은 방화살인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 카메론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고요. 아니 근데 애들 구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던 사람이 정말 범인일까요? 경찰은 일단 카메론에 대해 조사를 해보기 시작하는데요. 1968년생인 그는 어릴 적에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는 성실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중퇴했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렀죠. 불법 무기 소지, 자동차 절도, 음주운전. 이래서 1년 사이에 5번이나 체포된 전적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20살이 되던 해에 지금의 아내 스테이시와 만났고 1989년 둘 사이에 첫째 딸 엠버, 그리고 1년 후인 1990년에 두 쌍둥이 딸까지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세 딸의 아버지가 된 이후에도 카메론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실직을 한 상태라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카메론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웃들 증언을 들어보면 카메론이 막 아내에게 욕하고 또 폭행하는 모습을 다들 목격했다고 합니다. 좀 질이 좋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밝혀낸 경찰이 카메론이 고의로 방화를 저질러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확신하게 돼요. 사건 발생 2주 만인 1992년 1월 8일 카메론은 결국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런데 카메론이 자기가 너무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수사관은 이거 증거 다 있다 라면서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까맣게 불에 탄 그 참담한 사진을 보여주면서까지 최소한의 부성애를 막 끄집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소용이 없어요. 결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간 힘을 쓰던 중에 담당 검사였던 존 잭슨이 결국 칼을 뽑아들어요. 카메론한테 네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면 사형은 피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주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사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증거도 있고 카메론이 사형 선고를 받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인정만 하면 무기징역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카메론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결코 아이들을 죽인 게 아니라면서 당당한 태도를 일관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냐? 한번 해명을 들어볼까요? 우선 집을 빠져나올 때 발이 깨끗했잖아요. 그 이유가 카메론에 따르면 자기가 아이들 방을 수색할 때만 해도 바닥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고 해요. 불길이 천장을 뒤엎고 있어서 자기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아이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에 화상을 입을 리도 없고 그름이 있을 리도 없고요. 또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자기가 착화제로 불을 붙인 게 아니라 아이들 방에 있던 오래된 전기 히터가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정확하게 지목합니다.
물론 여기서 자기가 전과가 있고 또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건 인정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죽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지 않냐라는 호소. 무엇보다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 그것도 아이들, 내 자식을 죽였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단호히 제안을 거부합니다. 자, 혼란이 계속됐어요. 같은 해 8월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 측은 얘 봐라, 얘는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그러면서 어쩌면 얘는 거의 사이코패스급 인간이고 그 전부터 아이들을 짐이라고 생각해서 화재를 빙자해서 살인을 한 거다라고 주장했어요. 여기엔 또 근거가 있었는데요. 과거 아내 스테이시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그녀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 이걸 적극적으로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죽일 생각이라는 추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이 모든 걸 아내는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스테이시는 남편을 두둔했습니다. 카메론이 비록 질 나쁜 인간이긴 해도 나쁜 아빠는 아니었다는 진술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이 집에서 전에 일했던 베이비시터 역시 카메론이 아이들을 미워한다 이런 건 자기는 느끼지 못했다. 평범한 아빠였다라고 증언했고요. 학대하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카메론의 범행 동기가 여전히 뚜렷하지 않아요. 여기서 물론 외할아버지가, 아까 스테이시 아버지가 아이들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요. 이 돈을 탐냈구나 싶었는데 사실상 이게 금액도 적고 또 무엇보다 수혜자가 외할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카메론은 못 받는 돈이라는 거죠. 이쯤 되니까 좀 진실 여부가 헷갈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재판은 여전히 카메론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방화 흔적이 뚜렷했고 또 카메론이 전과 있는 사람이라는 게 영향이 크니까요. 어떤 판결이 내려졌냐? 긴 재판 과정이 끝나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카메론의 방화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이 결과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좀 결정적이었죠. 당시 카메론이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가 카메론 제가요, 아이들 죽였다는 증언을 하던데요? 라고 진술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카메론에게 사형이 선고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수감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내가 죽인 거 아니라잖냐 하면서 몇 번의 항소를 반복했지만 모두 실패했고요. 끝내 대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확정합니다. 감옥에 수감된 지 12년이 흘렀고 드디어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죠. 2004년 2월 17일이 D-Day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을 불과 4일 앞둔 시점에 예기치 못한 반전이 등장해요. 미국의 저명한 화재 조사관 제럴드 허스트가 카메론이 무죄일 수 있다라는 걸 지지하고 나선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카메론 가족들의 지지가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과거부터 카메론이 무죄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수소문 끝에 화학자이자 화재 조사관인 제럴드 허스트에게 연락을 닿았고 이 사건을 제발 좀 다시 검토해달라라고 의뢰한 겁니다. 그렇게 제럴드와 3명의 조사관이 나서서 사건 파일을 다시 열게 된 거고요. 그들은 12년 전에 녹화해둔 현장 비디오 그리고 감식 결과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의 현장과 거의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서 화재를 재구성해서 결과를 살펴보기도 했고요. 사실 지난 12년 동안 화재를 조사하는 방법에는 많은 변화, 발전이 있었습니다. 과학 기술이 그만큼 올라왔으니까요. 그 덕분에 과거에 이렇다라고 믿었던 정설들이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거라는 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인화물질, 그러니까 어떤 걸로 불을 붙이냐에 따라 더 많은 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해요. 근데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명됐죠. 이 화재의 강도는 어떤 물질이 타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무엇을 이용해서 불을 붙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 수사관들이 이 화재가 피해가 이렇게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래서 방화 아니냐? 라고 의심한 것도 섣부를 수 있겠죠? 그때 중요했던 그 포어 패턴, 인화성 물질의 자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럴드는요,
이 화재가 시작된 아이들 방에서 플래시오버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전문 용어가 많은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플래시오버란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불이 시작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화염이 확 치솟는 순간을 의미해요. 확 치솟는데 이 과정에서 마치 포어 패턴처럼 보이는 자국이 남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인화성 물체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실제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이 플래시오버 흔적을 포어 패턴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플래시오버의 경우에는 불길이 천장부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초반에 바닥에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 그래서 내 발은 깨끗하다. 라는 카메론의 주장도 말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 거죠. 아니, 그러면 그 현관에서 발견된 인화 물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시 현관 옆에 바베큐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숯에다가 불을 막 붙이는 과정에서 어쩌면 이전에 인화 물질이 현관 쪽까지 튀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확정적이지 않은데 단순히 방화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건 당시 화재 조사를 지원했던 부소방국장 역시 사실 그 당시의 기술로는 조사가 좀 미흡하긴 했어요 라는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지금 카메론의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보고서가 카메론의 사용이 집행되기 불과 4일 전에 법원에 전달됩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가족들은 일단 즉각 형 집행 중단을 요청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법원은 확고했죠. 보통 사형수의 형을 취소하기 위해선 이 텍사스 주지사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지사가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D-Day가 다가오고 말았죠. 2004년 2월 17일 카메론은 사형 집행실로 들어섭니다. 사형 의자에 앉기 전에 다시 한번 굳게 말했죠. 저는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몸에 독극물이 주입이 되었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과연 누가 옳았던 걸까요? 카메론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10년이 지난 2014년이에요.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과거 법정에서 내가 카메론하고 교도소에 같이 있었는데 제가 애들 방화로 죽였다고 말했더라고요. 이렇게 자백했던 재소자 기억하시죠? 그때의 증언이 허위였음을 고백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당시 담당 검사였던 잭슨이 교도소로 찾아와서 자신에게 거래를 했대요. 형을 감형해주는 대신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거였죠. 어떻게 검사가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추후 조사를 받게 되어도 검사였던 잭슨은 난 그런 일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해요. 실제로도 무죄로 판명이 되었고요. 진실은 또 묻히게 됐죠. 참 찝찝한데요. 물론 사형수들 중에는요, 죽음 직전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분명 범인이 맞는데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오늘 사건이 유독 아쉬움이 남는 건 카메론이 생전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것을 크게 자책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쩌면 이 아버지가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 사형을 택함으로써 죽음의 책임을 진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그는 법의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일까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